2001년 2월 4일 오후 3시 30분 전남 나주시 드들강에서 당시 17살이었던 박양이 알몸 상태로 물속에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시신에는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몸 안에는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까지 나왔죠. 이렇게 DNA를 확보한 경찰은 박양 동네와 현장 주변의 인물 200명이 넘는 사람의 DNA를 확보해서 대조합니다. 하지만 끝내 일치하는 용의자는 찾지 못했어요. 시신 발견 직후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한 달 이상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선상에 들어오는 인물이 없었어요. 게다가 당시는 기술 부족으로 익사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불가능했지요. 무엇보다 박양은 이날 새벽 1시 광주 남구에 있는 집에서 나와 14시간 반이 지난 뒤 집에서 16km나 떨어진 드들강에서 발견이 됐는데 대체 왜 새벽에 혼자 집을 나온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드들강까지 갔는지 등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일 새벽 3시 30분경 집 부근의 한 정육점 앞에서 두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박양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박양이 휴대전화도 잃어버린 상태였고 CCTV도 다른 목격자도 유류품도 찾지 못했죠. 그렇게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경찰은 한 달 만에 수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초동 수사에 실패하면서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됐어요. 미제 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가던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2년 9월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DNA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DNA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동안 수감자들의 DNA는 검찰이 관리하고 피의자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는 경찰이 따로 관리해 왔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검경이 서로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해결이 됐죠. 그렇게 강력범의 DNA를 등록하던 대검찰청이 2012년 9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이 사건의 DNA가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이미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38살 김도령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게다가 김도령은 사건 당시 박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했던 걸로 확인됐어요. 드들강 살인사건 당시에는 24살이었죠. 물증이 나왔으니 순순히 범행을 털어놓을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김도령은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양과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그래서 성관계는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했어요. 게다가 당시 박양을 마지막으로 봤던 목격자도 당시 박양과 같이 있었던 남자는 김도령이 아닌 것 같다는 진술을 하면서 2년 뒤 검찰은 김도령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진범이 드러나서 장기미제 사건의 실타래가 드디어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은 다시 벽에 부딪힌 거예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DNA가 여성의 몸에서 3일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할 때까진 DNA 검출과 살인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거죠. 이후 2013년 2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2명의 전담팀으로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사건 기록을 담당하고 있던 광주지방경찰청도 사건 자료 분석에만 한 달 넘게 걸리던 장기미제 사건을 겨우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생색내기식이다, 보여주기식이다 라는 비판을 벗어나진 못했어요. 결국 이 전담팀은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고 1년 만에 해체가 됩니다. 그렇게 다시 미제 사건이 되나 싶었는데 2015년 2월 15일 한국심리과학센터의 제보 사실을 통해 뉴스일 광주 전남본부 윤용민 기자가 이 사실을 단독 보도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까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재수사 여론이 강하게 일었죠. 사건이 방송을 타면서 수사기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고 2015년 3월 재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공소시효가 걱정거리로 떠오릅니다. 당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6년 2월 4일이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일반 살인사건에 해당되는 공소시효였고 강간 등에 의한 살인이면 공소시효는 달라지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도 2010년 4월 성폭력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6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게다가 태안이법까지 통과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됐죠. 시간을 벌게 된 수사팀은 법의학 전문가 감정과 김도룡이 수감된 감방의 압수수색, 그리고 재소자 탐문 등으로 추가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살해 장소를 드들강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박양의 사인은 익사였고 뱃속에서 플랑크톤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목격자의 증언과 차량 이동, 그리고 주검의 상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박양은 그날 새벽 4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살해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박양이 사고 당일 오전 1시 15분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같은 날 오전 3시쯤엔 집에 없었던 걸로 봐서 채팅을 하고 나서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고 박양을 불러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거기다가 사건 직전 박양의 일기장엔 마법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건 보통 여자들이 생리를 할 때 직접적으로 생리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매직 중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 말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을 일기장에 기록해 둔 거죠. 이건 사건 당시 박양이 생리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김도룡이 하비아의 성관계를 했다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보통 그날일 때는 너무 찝찝해서 누가 건드리는 것도 싫은데 그 와중에 합의를 하고 관계를 했다는 건 많은 여성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결국 국가수에서 사진 100여 장을 분석해서 시신의 혈흔이 생리혈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리고 박양의 친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종 하루 전에도 박양이 생리 중이었다는 증언까지 확보했죠. 김도룡의 주장대로 성관계만 했다면 이후 박양이 몸을 움직였을 거고 그때 생리혈과 정액이 섞였을 텐데 박양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기록은 달랐습니다.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묻어나온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가 직접 실험해서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혈액과 정액을 나란히 둔 상태에서 7시간가량 기다려도 섞이지가 않았는데 잠깐의 흔들림에 바로 섞이는 걸 확인한 거죠. 이거는 성관계 이후 피해자 박양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즉, 성관계 후 사망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았고 그 말은 성관계를 한 사람이 살인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였죠. 고로 김도룡이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제출한 감정서가 피해자가 드들강에서 살해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김도룡이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드들강 사건 직후에 개 12마리를 훔쳐서 교도소에 제 발로 들어갔고 차까지 폐기 처분합니다. 이유는 뻔하죠. 교도소에 스스로 수감이 돼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수사망을 벗어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김도룡의 감방 동료가 그가 진범이 맞다면서 자신에게 범행 사실을 다 털어놨다고 증언했어요. 동료 A씨의 증언은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강진군에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은 사실, 그리고 박양과 만난 과정과 살해 동기 등을 굉장히 상세하게 털어놨고 김도룡이 동료 A씨와 수사나 재판 과정에 대해서 문답 예행 연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습했던 내용을 써놨던 메모지까지
법정에서 공개하면서 그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데 힘을 실었죠. 하지만 이에 김도령은 동료 A씨가 자신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허위 진술한 거라고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2016년 8월 7일 사건 발생 15년 만에 검찰이 김도령을 기소하게 됩니다. 2016년 12월 26일 검찰은 김도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그리고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어요.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16년이 다 되어서야 마무리가 됐죠.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성폭행과 살인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돼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된 거긴 한데 사실상 김도령은 이미 2003년 7월 전당포 주인 등 남성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아닌 이상 별로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요. 가석방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도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분통 터지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범행 사실을 보면 이랬습니다. 2001년 2월 4일 새벽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났고 박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드들강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승용차 안에서 강간을 했죠. 그러고는 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박양을 차에서 끌어내려서 물가로 데려가 물속에 집어넣고는 목을 졸라 살해한 겁니다. 김도령이 저지른 건 강간, 강도살인이 다가 아니었어요. 김도령은 이미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었죠. 게다가 물증이 있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어요. 사건 직후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강진군에서 여자친구랑 사진을 찍었었다고 했잖아요. 김도령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저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였죠. 판결 당시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무기징역형에 처함으로써 감옥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왜 사형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형을 받아도 지금으로선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똑같죠. 김도령은 지금도 감옥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자고 있겠죠. 교화 안 될 겁니다. 김도령은 이미 전과 7범이었어요. 그런데 또 범행을 저지른 거죠.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 더 있었는데요. 박양의 아버지가 딸을 잃은 슬픔에 비관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야 저 세상에서 남편과 딸을 만나도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셨다고 해요. 판결이 속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제로 남은 사건이 아니라 조금은 마음이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더 고통받는 걸 보면 이런 강력사건의 범죄자들이 더욱 고통받을 수 있는 제도나 시설이 국내에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김도령이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 하는 글도 있었고 아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부정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이니까 모르는 사이였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이든 피해자가 억울하게 살해당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17살, 꽃다운 나이에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